모두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오늘 박물관 강의실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낮에는 전시 때문에 마이크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밥을 든든하게 먹고 왔는데 혹여나 목소리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마이크 없이 강의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저도 설레면서도 사실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할 주제는요. 잃어버린 한민족 뿌리 역사와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뭐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찾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상고사라고도 하고요. 아주 고대 역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뿌리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뿌리 역사 이것을 되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혹시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무슨 해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3.1 운동? 그렇죠.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 운동이 사실은 운동이냐 혁명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서문에는 3.1 대혁명이다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 차원에서 3.1 운동을 이제 재조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했던 민족혁명이지만 그것은 더 나아가서 뭐 민주, 자유, 평등 이런 이제 근대 국가의 그런 필요한 가치인 그런 새로운 가치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민주혁명으로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1 운동이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어났던 운동인데요. 그리고 혁명이죠. 하지만 이런 3.1 혁명은 그들의 꿈, 희망이 사실은 미완입니다. 아직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꿈은 이루어지죠. 그래서 보통 100이라는 수를 완성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년에는 우리가 진정한 독립을 해야 되지 않냐, 진정 3.1 운동의 꿈을 이루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 그것을 되찾아야 되는데요. 일제시대 때 사실은 일제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앗아갔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명당이라는 곳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난다라고 해서 태전, 원래 태전인데 그 지명도 대전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산맥이 흐르는 곳에는 말뚝을 박아서 그 산의 전기를 끊는 그런 이제 일들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맥을 끊고 이제 명당에서 이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러한 이제 산에 전기가 흐르는 산맥이 있고 물이 흐르는 수맥이 있듯이 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나라의 그런 이제 문화 그것이 흐르는 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국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의 족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국통을 많이 끊었죠. 근데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희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진정 역사와 문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제 잃어버린 그런 이제 우리의 잘린 국통맥을 복원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독립을 꿈꾸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님 말씀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주를 누비시면서 우리의 고대의 영토 그리고 고대 역사를 복원을 하려고 하셨던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이 가능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유대민족과 한민족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민족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영토 없이 수천 년간 떠돌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역사 교육을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시키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민족이다. 너희들의 조상은 무엇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뭐 세계를 움직이는 1%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민족은 어떠냐면 지금 우리는 3.1 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과연 독립을 했을까요? 그런 의문을 품어봅니다. 저희가 역사 광복을 언제 했을까요? 자, 앞에 친구, 우리 역사 광복
우리 일제로부터 해방을 언제 했을까요? 1945년. 맞습니다. 1945년.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에 저희가 이제 광복을 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영토를 되찾았으나 역사는 완전히 되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제1의 교육 시책이 뭐였냐면 그들의 역사혼을 말살을 시키고 그들을 일본인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 제1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역사를 잃었고 사실 그것을 되찾지 못했다. 아직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동북아시아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 그리고 이제 일본, 중국이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가지고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일본에서 계속 영토 분쟁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는 센카쿠 열도를 가지고 영토 분쟁 중에 있고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열도를 가지고 영토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북아시아를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 있는 이슈를 보면은 영토 분쟁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은 동북아시아는 역사 전쟁 중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성이 없어서 전쟁 상황이다, 전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지금 치열한 역사 전쟁 중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들 중국과 일본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위험한 이웃들이죠.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뭐 서로 이제 협력하고 그런 이제 동조 관계를 만들 수는 있으나 역사에서는 위험한 이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이웃들의 행보가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도 도발을 노고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이죠. 광복절에 신사 참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 신사인데 그러한 신사 참배를 광복절에 한다는 것은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성하지 않고 그것을 떳떳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군대를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군대를 가지겠다라는 이제 시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교과서 왜곡입니다. 교과서 왜곡이 왜 심각하냐면 초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모두 이제 왜곡을 시키는 거죠. 그런 이제 왜곡된 교과서를 계속 이제 다음 세대에 이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거짓말도 100년 하고 200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진실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왜곡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중범죄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왜곡된 내용들은 뭐 위안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술을 하지 않고 그리고 고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했다는 인나 일본 부서를 이제 교과서에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독도 같은 경우에도 독도가 아니고 다케시마다, 동해가 아니고 일본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위험한 이웃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왕 뻥치는 거 화끈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민족의 고대 역사, 고조선이라든지 고구려 그리고 발해 이제 지금은 백제까지 넘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민족의 고대 역사를 모두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 쪽에 있는 이 문명이 사실은 한민족의 고대 문명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명들을 모두 중국의 것으로 흡수를 하려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역사 왜곡 프로젝트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대상은 역사 왜곡 프로젝트의 대상은 한민족뿐만이 아니죠. 서북 쪽에는 위구르족도 사실은 중국 민족이다라는 서북 공정을 하고 있고 서남 쪽에 티벳도 사실은 중국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서남 공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역사 왜곡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중국은 모든 것이 복합 문화로서 중국에서 뻗어서 나갔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실제로 중국에 가보시면은 중국의 소수민족을 상징하는 기둥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리안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이 중국에서 나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뭐가 떠오르세요?
좀 더 크게. 그렇죠.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 마늘과 쑥,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옥녀상을 세워놓은 모습인데요. 이것은 이제 단군 신화를 중국 영토에 이렇게 조성한 모습은 뭐냐면 바로 단군 신화에 해당되는 고조선이 사실은 중국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싶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대표적인 왕이죠. 장수왕 광개토대왕도 사실 중국에 조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을 할 때 당나라 사신에게 무릎을 꿇고 허락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버젓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민족의 고대사를 야금야금 하나씩 이렇게 흡수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반도 위쪽에는 지안시라고 있는데 지안 박물관을 가보시면 고구려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라는 것을 세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어떤 단계냐면 왜곡 프로젝트는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지금 뭘 하냐면 선전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시켜 놓은 역사를 이제 선전하겠다. 이제는 널리 알리겠다라고 해서 전 세계에 이제 굳히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유물 유적뿐만이 아니라 무형문화재죠. 아리랑, 태권도, 그리고 농악, 장구춤 같은 무형문화재까지 중국의 문화재로 흡수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시키는 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황당한 것은 뭐냐면 만리장성을 조작하는 것인데요. 만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자이간에서 사나이강까지 6,000km로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km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2009년에는 8,000km로 늘립니다. 여기서 늘렸다는 것은 실제 건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도상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사나이간에서 박작성까지 늘리고요. 2012년에는 자그마치 2만 km로 늘립니다. 그래서 자이간에서 서쪽으로 더 늘리고 박작성에서 동쪽으로도 더 늘렸죠. 이렇게 만리장성을 늘린다는 중국의 의도가 있겠죠. 그 중국의 의도가 뭐냐면 예로부터 중국은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북방민족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나중에 만리장성을 경계로 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만리장성 안으로는 뛰어난 중국민족, 그리고 만리장성 밖으로는 벌레 같은 오랑캐들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스스로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도상으로 만리장성을 늘렸다는 건 뭐냐면 고대에는 중국의 영향권이 더 넓었다, 우리의 영향권은 다 여기에 다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은 지금 이 길이라면 만리장성이 아니고 이미 오만리장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만리장성을 늘린 근거는 뭐냐면 한반도 위쪽에는 고구려 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구려 성들과 만리장성의 축조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고구려 성들이 사실은 만리장성의 연장선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도를 보시면은 황당한 것은 한반도를 뚫고 들어오는 그러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만리장성이 있었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조가 경기도까지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까지 연출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리장성은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것처럼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고무고무 열매 말하니까 청소년들만 아는 눈빛이네요. 그래서 끝없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미국에서는 중국의 패권 야욕이 미국까지 덮치겠다, 이러면서 이제 만리장성이 어디까지 늘어나냐 이런 것을 주시하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이런 이제 중국의 야욕을 모두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위험한 이웃들의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영상으로 보실게요. 1945년 나라는 비록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았지만 이 땅의 사학은 여전히 식민 사학의 잔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에서 시작되고 한반도의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 일본부에서 시작됐다고 가르치는 일제의 식민사학. 일제가 내세운 한사군설을 그대로 따라 우리 역사학자들의 손으로 한반도의 한사군을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우리는 다시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게 역사를 빼앗기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과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이 세계 역사학계에도 그대로 전해졌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침탈을 넘어 영토 침탈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역사와 영토를 지켜낼 것인가? 네, 보시면은 영상의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한반도 북쪽 그리고 만주 지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였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민족은 고대에 남아나는 데가 없죠. 북쪽은 이미 중국의 식민지,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식민지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주체적으로 일어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침략을 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식민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러 다시 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침략 이론으로까지 이제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요. 보시면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지키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해서 이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동북공정,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 왜곡에 일치하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지도를 만들게 된 연유가 뭐냐면 미국 상원에서 중국에서 이런 지도를 제출을 했다. 그렇다면은 너희 한민족, 한국도 동의를 하냐? 한국에서 제출을 해봐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해왔죠. 근데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것은 뭐냐면 미국은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너희 역사니까 한국이 나서라 이런 이제 의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놀랍게도 동북공정과 완전히 일치하는 지도를 만들어서 미국 상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요. 중국 북쪽, 우리나라 북쪽에는 한사군이라고 하는 중국의 식민지가 설치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강력한 신라 백제가 없습니다. 강력한 신라 백제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지도가 그래서 굉장히 문제시 됐고요. 이 지도는 47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동북아 역사재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국민 혈세를 200억 이상 써요. 200억 이상 쓰는데 이 지도를 만드는 데는 47억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 청문회가 열렸죠. 청문회가 열렸더니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 지도가 몇 점짜리냐라는 것을 이제 심사를 했더니 14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더라도 평균 70점은 나와야 되는데 47억을 들여서 14점짜리로 지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차원에서 사실 동북아 역사재단을 해체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과 일본, 중국이 있는데 지금 나라의 영토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영토를 뺏지 못해서 안달인 모습이 이제 펼쳐지고 있죠. 이러한 역사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한국에는 위대한 역사가 숨겨져 있다. 바로 그 위대한 역사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적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환인-환웅 당군의 시절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국의 시조는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4글자입니다. 네. 바로 사망오제라는 분이 중국의 시조로 여겨지고 있고요. 또 일본의 시조는 신무천황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시조로 얘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뿌리에서 보면은 뿌리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사망오제라는 분은 우리의 환웅 시절 때
환웅 시절 때 우리가 중원 땅으로 파견한 인물들이 중국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신무천왕이라는 분은 우리가 단군의 시절 때 이쪽에 해적이 굉장히 많이 출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야후 배반명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해적을 평정을 해라 라고 했더니 해적을 실제 평정을 하시고는 스스로 천왕에 올랐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무천왕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 시조들이 사실은 우리의 환웅 단군의 시절 때 파견된 인물이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역사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보다 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 역사에 있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뿌리 역사를 조작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역사적 컴플렉스를 우리 역사 말살로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실은 한민족이 중국과 일본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한민족의 역사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구하다, 길다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작년에 고인이 되신 분인데 이홍범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시아 이상주의라는 책을 저수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그 책에 쓰셨어요. 한민족이 아시아 문명의 창시자고 사실 한민족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길다라는 것을 쓰셨는데, 그것이 학계에서 외면받은 것이 아니라 하버드나 아이비리그 같은 전 세계 유수 대학에서 동양사 교재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국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 세계 밖에서 이제 우겨드는 그런 이제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 오히려 서양에서 새롭게 조명을 하고 뒤늦게 우리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홍범 박사님에 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식사 초대를 할 정도로 가까운 지인을 키친 캐비닛, 일명 명예장관, 식사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키친 캐비닛 중 유일한 한국인인 이홍범 박사가 YTN 사이언스에 출연해 한국 창조 경제의 성공 조건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양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대학의 역사학 필독서인 아시아의 이상주의. 이 책은 동학 농민운동과 같은 이상주의 운동을 통해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풀어냅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만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민족이 중국과 일본의 뿌리라고 말하며 한국이 동아시아 문화의 주체자라고 주장해 세계 역사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뒤 아시아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며 책의 저자인 재미교포 이홍범 박사를 키친 캐비넷, 명예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명예장관이라는 건 뭐냐면 백악관에 정식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균형 잡힌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악관 밖에 명예장관을 따로 두는 식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유일한 한국인이셨고, 이홍범 박사로 인해서 이제 오바마라든지 힐러리 클린턴은 한국관이 바뀌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사를 얘기를 할 때는 나무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보시면은 땅 위에 보이는 모습이 있죠. 하지만 이 나무라는 것은 그 생명력의 근원은 뿌리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고 정말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요. 역사라는 것도 사실
우리는 학교에서 주로 드러나 있는 역사를 위주로 배워왔습니다. 드러나 있는 역사가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는 역사서를 많이 소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굉장히 많은 양의 사서들이 불탔고요. 일제시대 이전에도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많은 사서들이 이제 소실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 있는 역사서가 몇 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서에서 다루는 내용 일부만이 사실은 학교에서 인정이 됐고 학교에서 배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과목은 학년이 올라가면 심화가 되고 다른 내용을 배우는데 역사는 매일 똑같은 내용을 3년 동안 배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라는 것이 사실은 드러나 있는 역사 위주로 배웠지만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지고 왜곡된 뿌리 역사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 역사를 이제 상대로 해서 중국과 일본은 치밀한 역사 왜곡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역사를 알려면 우리는 이 뿌리 역사를 복원을 해야 된다. 이 뿌리 역사를 복원해서 제대로 알 때까지 사실은 우리의 본 역사,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그리고 우리의 이제 조상님들은 어떤 걸 추구를 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뿌리 역사를 복원을 해서 한번 투어를 떠나볼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 맥,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나라에도 족보가 있는데 그것을 국통이라고 하는데요. 국통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전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을까요? 네? 자신 있게. 지금 대한제국 맞습니다. 대한제국의 전신이 바로 이제 조선이죠. 그래서 이제 이성계의 조선이 있었고요. 조선 전에는요? 고려, 그렇죠. 고려가 있었고 고려 전에는 그렇죠. 통일신라가 있었습니다. 일반 분들 좀 힘을 내셔야겠어요. 네. 오래전에 배우셨나요? 통일신라가 있었죠. 그런데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그렇죠. 발해가 있었습니다. 발해가 있었는데 사실 중국 사서에서는 우리나라를 기술을 할 때 절대 정식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면목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별칭을 썼는데요. 여기를 황해라고 하고 이쪽 위쪽으로 들어간 바다를 발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발해의 이름은 대진국이고요. 삼국유사에도 진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발해라는 별칭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해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북국으로 이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가 있었고요. 남북국 시대 이전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다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무슨 나라? 그렇죠. 삼국.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이제 삼국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가야라는 나라도 우리의 나라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국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국시대 전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을까요? 오, 맞습니다. 청소년들 아주 그냥 훌륭합니다. 미래가 밝습니다. 예. 자, 사국시대 전에는 부여가 있었고요. 근데 부여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옥저, 동해, 낙랑이라는 이제 나라가 있었고 놀랍게도 남사만, 한강 이남 쪽에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에 나라가 몇 개 있었는지 아시나요? 남사만 몇 개의 나라가 있었나요? 3개? 남사만이니까 3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한 지난 변환에 78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남사만에 78개, 그리고 이제 부여, 옥저, 동해, 낙랑 다 합치면은 수십 개의 나라인데 수십 개의 나라 중에서 어느 한 나라만 선택해서 우리의 역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역사로 인정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이 많은 나라들을 한데 아우르는 대제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뭘까요? 우리의 대제국. 네?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당군조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첫 역사로 배우는 당군조선, 고조선이라고도 하고 옛 조선이라고도 하는데요. 당군조선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주로 배우죠. 그렇다면 우리 역사를 이제 얼마로 가르치나요? 학교에서는? 우리 역사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5,000년. 그렇죠.
보통은 만년의 반이다라고 해서 반만년의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만년의 반이다 보니까 약 5,000년이다, 뭐 약 4,000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당군조선 이전에도 나라와 역사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제 성립이 되려면 문헌이 있어야 되고 유물유적이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때에 맞춰서 유물과 그리고 유적 그리고 문헌까지 모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군조선 이전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냐라고 이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수험분들은 굉장히 점잖으시네요. 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렇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요즘 어플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 이제 우리 뭐 학교 특강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러면은 청소년들이 배달의 민족 이렇게 이제 고함을 쳐요. 그런데 당군조선 이전에 배달이 있었다고 하면은 코웃음을 칩니다. 근데 실제로 배달의 민족 어플을 만든 사장님께서 책을 쓰셨어요. 배민다움이라고 하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우리 이제 옛 역사에 밝은 땅이라고 이제 의미를 가진 배달국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 배달, 짜장면 배달이라든지 치킨 배달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 그 배달국이라는 중의적인 그런 이제 뜻을 담았다라고 이제 자기 책에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당군의 후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당군조선도 있었고 실제 배달국이라는 나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배달국이라는 나라는 밝은 땅을 뜻하는 박달이 배달이 된 것인데 이러한 배달국이 사실 당군조선 이전에 존재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배달국 전에도 나라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뭐냐면 바로 황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굴이 화날 때 너 진짜 화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황국도 밝은 한자를 써서 황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호를 보시면은 밝을 환, 그러니까 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배달도 밝은 땅이라고 해서 광명의 뜻. 그리고 조선은 뭐예요? 아침 해가 떠오르는 나라라는 뜻이고요. 부여라는 것도 아침 해가 부옇게 밝아온다라고 해서 우리는 국호에 밝음을 다 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광명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이제 밝음을 담아왔는데, 자, 그렇다면은 황국에서부터 열국시대까지, 이 열국시대까지를 뿌리 역사라고 하고, 우리는 주로 사국시대로부터 시작하는 2000년의 역사를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배워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드러나 있는 역사는 2000년 정도 되는데, 놀랍게도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왜곡되고 말살된 그런 뿌리 역사는 자그마치 7000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200년의 뿌리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3.1운동 100주년이죠. 이제는 3.1운동의 꿈이